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2주 뒤에 이제 중간고사를 볼 예정인데요. 제가 그렇게 공지했죠. 네, 그 2주 뒤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저 온라인 시험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준비를 온라인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이제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라고 그 시험 보기 위한 다른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막기 위한 그런 브라우저가 있고 뭐 그리고 뭐 그 저번 학기에 이제 했던 것처럼 뭐 온라인 시험을 위한 그런 프로토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아직 문제는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뭐,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미국의 그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어떤 테크 관련 그런 웹사이트들이 꽤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프로세서 구조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꽤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테크 웹사이트가 어, 뭐 완전 전문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건데 뭐 그렇고 그 부분에 그런 웹사이트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한 걸 봐서는 어쨌든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모르겠어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예, 꽤 있어서 이렇게 이제 덕후 분들께서 이렇게 좀 프로세서나 진짜 하드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일반인들도 잘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좀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구조적인 그런 이해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소프트웨어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 어드민 그런 영역에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이제 컴퓨터 그 사이언스나 이제 그 컴퓨터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가면은 뭐 프로그래밍 배우냐, 프로그래밍 잘하면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니죠. 예,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는 데고 특히나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피상적인 그런 방법들만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내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을 위한 토마슬로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브랜치 프레딕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브랜치 프레딕터를 이제 쓰는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브랜치가 저희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는 브랜치를 넘어서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에 필요한 인스트럭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예. 그 이유는 어쨌든 브랜치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런 패스를 보게 되면은 브랜치가 이거 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쪽 프로그램으로 이쪽 패스로 실행할지 아니면 뭐 이런 쪽 패스로 실행할지는 그 프로그램이 진짜 실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저 뒤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까지 우리가 미리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미리 실행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뭐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프로세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레지스터랑 메모리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꾸는 거가 이제 프로세서 역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실행할지 모르는데 그 뭐 메모리나 아니면은 그 레지스터 파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패스를 따라 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서 걔네들을 이제 바꿔 나가야지 되는데, 결국에는 올바르지 않은 패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릴 수 있는 패스로 미리 실행할 수는, 실행해가지고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잘못 돌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그 브랜치를 넘어서는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스페큘레이티브가 투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투기라기보다는 예측,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심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강하게 예측을 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는 예측적 실행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오늘 배우는 내용의 이제 핵심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되겠는데요. 이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가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토마스로 알고리즘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토마스로 알고리즘 플러스 몇 개의 하드웨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필요하느냐, 여기 보면은 리오도 버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 그 다음에 브랜치 타겟 버퍼. 이거는 이제 브랜치를 그 프레딕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 RAT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왜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브랜치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봤을 때, 여기 이제 브랜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다가 브랜치에서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갈려지게 되면 이게 뭐 브랜치가 true냐 아니면 false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갈려지게 되는, 이 컴퓨터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뭐 세 개 이렇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true냐 false냐 요거에 이제 갈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 브랜치가 있을 때 true라고 이제 예측이 돼가지고,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true라고 예측이 돼가지고 여기로 갔어요. 자, 열심히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브랜치의 결과를 보니까는 실제로는 false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쪽 true 쪽으로 열심히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는 false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쪽을 예측하고 막 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이제 일했던 거, 지금까지 실행했던 거를 다 캔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브랜치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폴스 쪽으로 가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에요. 예, 이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예측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때,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하게 될 때, true, false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 프로세서의 그 개념을 보시면은 뭐 알 수 있겠죠. 인스트럭션이 수행돼서 결국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확실해가지고 100% true다라고 하는 것이 개런티가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걸 가지고서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뭐 지우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컴퓨터라는 것은 그런 요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바꾸는 거가 인스트럭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된 패스로 가면서 예측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결국에는 얘를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면 뭐 add 그래서 add R1, R2, R3 그다음에 뭐 add R4, R1, R5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있다라고 뭐 가정을 하면은 해도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add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요 add 그 앞에 있는 add의 결과를 받잖아요. 이 결과가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이 되면은 안 되지만 최소한 여기 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이 R4를 계산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R1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안 돼요. 그 요게 우리가 이제 예측적으로 이제 실행하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하니까 R1에 업데이트는 하지 않지만 요거 계산된 R2 플러스 R3가 계산이 됐잖아요. 계산이 돼서 이 계산된 결과를 뒤에 인스트럭션이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만 저장을 안 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게 있다 했을 때 결국에는 speculative execution, 그 예측적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는 레지스터 파일이나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out of order execution에서 발생을 한 그런 결과들, 그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 결과들을 이용해서 뒤에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 것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과 해야 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나온 결과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어딘가에 저장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공간이 레지스터 파일은 아니지만 그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저장을 하기 전에 뭔가 이제 템포러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뭐랄까 실제 생활에서도 뭐 적용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어딘가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뭐 템포러리 공간에다가 템포러리 뭐 작업장에다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얘를 갖다 쓰고 그냥 카피를 해놓고 아니면은 그냥 뭐 버려버리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공간은 그냥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true로 판명이 될 때, 브랜치가 true로 판명이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임시적인 공간에다가 그런 수행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저장된 공간은 만약 그 브랜치의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다르다 하면은 그냥 지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그 공간이 리오도 버퍼입니다. ROB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리오도 버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speculative execution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와 브랜치 타겟 버퍼는 브랜치를 프레딕션 하기 위한 그런 유닛들이고요. 또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은 역시나 그 우리가 이제 리오도 버퍼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들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뭐 이정표,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speculative execution의 핵심이에요. 브랜치 프레딕션과 그다음에 리오도 버퍼, 레지스터 알리아스 테이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speculative execution의 그 지금 이렇게 있지? 예.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의 그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은 리오도 버퍼가 여기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와 브랜치 타겟 버퍼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엘리어스 테이블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리오도 버퍼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여기서 이제 디스패치가 되면서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디코드가 되고 디스패치가 되면서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요 이슈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인스트럭션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순서를 리오도 버퍼에다가 이제 적어줍니다. 네. 그 리오도 버퍼에는 이제 포인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될 때 이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요 디스패치가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스패치가 될 때 얘가 움직이면서 그 디스패치가 된 인스트럭션들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어두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의한 인스트럭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브랜치가 여기 있고 요 브랜치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를 미리 실행을 하겠어. 이런 인스트럭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쪽으로 이 패스로 갔을 때 내가 수행한 인스트럭션들이 맞았어. 라는 것이 또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맞았다라고 했을 때가 컴플리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커밋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자, 요 브랜치가 있었고 그냥 요걸로 이제 프레딕티브 엑스큐션,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리 엑스큐션을 이렇게 하는데 요 브랜치가 맞았네. 그럼 얘네들은 뭐 우리 예측한 대로 이제 맞았다고 하면 얘가 이제 아주 맞게 그러니까는 correctly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미리 실행을 해놨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그럼 이제 좋은 거죠. 그때 이제 그 맞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해야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레지스터 파일이 아직 저장이 안 됐는데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다시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커밋이라고 합니다. 커밋. 네. 그래서 커밋이 될 때 움직이는 포인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ROB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스패치 될 때마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그 인스트럭션의 값들, 인스트럭션이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값들을 또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밸류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값들은 역시 ROB에 이제 저장이 됐다가 ROB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커밋이 될 때 비로소 이 레지스터 파일에 적혀지게 됩니다. 네. 레지스터 밸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터 알리어스 테이블은 지금 그 레지스터를 결국에는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dd R1, R2, R3다. 이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이 명령어는
R2랑 R3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얘도 그 토마슬로 알고리즘처럼 이 R2 요 읽어오는 레지스터가 요 데이터가 레지스터 파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 하면은 뭐 RO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계산 중일 수도 있어요. 예.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이제 세 가지. 토마슬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케이스였는데 우리가 토마슬로에서는 요 토마슬로라고 해봅시다. 내가 쓰는 게 좀 이상하네. 네,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는 레지스터 값을 읽을 때, 그 레지스터 리드를 할 때, 그 레지스터 리드를 할 때 그 파서블한 그런 데이터가 첫 번째는 레지스터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계산 중, 아직 없다. 난 예시는 하지만 아직 계산 중. 그래서 being computed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pending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토마솔 알고리즘에서는 가능한 그런 레지스터의 값이라고 보면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이제 레지스터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계산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ROB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OB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엑스큐션은 끝났어요. 엑스큐션은 끝났는데 얘는 이 프리딕티브 패스를 통해서 끝난 인스트럭션이에요. 아직 브랜치, 요 위에 있는 브랜치가 진짜 true인지 false인지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쪽 패스를 통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큐션이 이미 끝나가지고 값은 가지고 있지만 그 값은 파이널, 우리가 이제 도장 꽉 찍을 수 있는 그런 파이널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 패스이기 때문에 얘는 프레딕션이 맞다는 게 결정될 때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값이 ROB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값들은 ROB에 저장이 됩니다. 리오도 버퍼에. 그럼 얘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커밋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요거는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네, 이건 not completed, incompleted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incompleted. 그 다음에 ROB에 있다라는 거는 complete는 됐어요. 이미 execution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not committed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인스트럭션이 execution은 끝냈지만 얘가 아직 커밋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speculative execution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ROB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마스 로는 이제 두 가지 끝나서 커밋이 된 레지스터에 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아직 계산 중인 펜딩 상태냐. 근데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리오드 버퍼입니다. 그러니까는 커밋이 된 상태 아니면은 아직 돌고 있는 상태, 펜딩 상태. 아니 그 다음에 ROB에 있는 컴플릿은 됐지만 not committed.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 이 세 가지의 상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를 좀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나 이런 것들은 토마슬로 알고리즘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긴 한데 인스트럭션 패치를 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요거예요. 브랜치 프레딕트 버퍼와 브랜치 타겟 버퍼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인스트럭션 패치 엔진은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와 브랜치 타겟 버퍼에서
프레딕션 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또 패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 서브 다음에 BQ 이렇게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add가 있고 서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타겟이 뭐 L1인데 L1에 이제 멀티플라이어와 뭐 디바이더가 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는 여기까지 가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는 브랜치 프레딕션 버퍼, 브랜치 타겟 버퍼에 따라서 여기는 브랜치네. 브랜치라고 이제 결정이 됐네.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브랜치 프레딕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얘는 페이크냐, 추루야 라고 프레딕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 타겟이잖아요. 이리로 가가지고 얘를 인스트럭션을 다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를 만나더라도 요 프레딕션 된 결과에 따라서 인스트럭션을 계속 배치를 해가지고 요 인스트럭션 배치 큐가 있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집어 들어가고요. 인스트럭션 배치 큐에서 뭐 요 디스패치나 디코더가 동작하는 거는 똑같고요. 네,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이 여기 맨 마지막에 큐에 이르렀을 때 디스패치를 수행을 하죠. 뭐 디스패치를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 인스트럭션들을 해당되는 그 이슈 큐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네, 이슈 큐에다 넣어주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 파일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죠. 세 가지가 이미 커밋이 된 레지스터 안에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펜딩 상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OB에 있는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펜딩 상태나 ROB 상태나 그때 이제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있는 태그로 이제 그걸 처리를 했는데 지금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는 그 add R1처럼 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가 이제 일로 들어갈 때 그거를 요 RAT에서 이제 얘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ROB면은 ROB를 가르치게 돼 있고 안 그렇다고 하면은 요 그냥 그 피지컬 레지스터 요 레지스터를 이제 가리키는 쪽으로 요 RAT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만약 add R1처럼 이런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 인스트럭션은 이제 디스패치가 될 때 여기 들어가게 돼요. ROB 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ROB에 R1으로 이제 들어가고 ROB 엔트리 넘버가 요 RAT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요 ROB 엔트리 넘버, 요 ROB 엔트리 넘버를 얘가 RAT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가지고 있게 돼요. 지금 얘는 처음에 이제 디스패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펜딩 상태예요. 네, 펜딩 상태니까는 펜딩 상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결과는 계산이 안 됐지만은 이 ROB 엔트리 넘버를 가지고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스트럭션이 언젠가는 뭐요 이슈 큐에서 이제 레디가 되면은 실행이 되게 되겠죠. 뭐 아웃 오브 익스큐션이니까는 그 레디가 된 상태, 그러니까는 어퍼런드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이 돼서 이제 끝나겠죠. 끝나게 되면은 이 커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다시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ROB로 가게 됩니다. 예. 이 커먼 데이터 버스로 이제 실릴 때 그 ROB 엔트리 넘버도 다시 같이 이제 실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서 만약 그 이것처럼
예, 요것처럼 만약 그 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그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근데 이 인스트럭션이 여기 ECQ에 있다고 하면은 이 인스트럭션은 ROB 넘버를 가지고 있겠죠. 아직 인컴플리트 된. 요 그래서 ROB 넘버와 같이 여기 실리게 되면은 얘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는 RO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엔트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토마솔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었네요. 토마솔로 알고리즘에서는 ROB가 없기 때문에 바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번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이긴 한데 한번 익스큐션이 되면은 그냥 레지스터에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레딕션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는 이게 실행을 해서 끝났어요. 컴플리션이 됐어요. 그 결과가 아직 커밋이 되기 전이니까 이 결과는 ROB에다가 우선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네. ROB에 이제 저장이 됐고요. 그럼 얘는 이제 언제 커밋이 되느냐? 요 패스가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한 대로 요 패스가 결정됐다고 판단이 끝나면 그때 얘가 커밋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ROB 같은 경우에는 디스패치가 할 때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밋을 시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커밋을 시킬 때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고요. 디스패치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물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결과를 그 레지스터 파일에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RAT를 다시 레지스터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의 이제 결과고요. 그 동작이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 틀리면 어떡하느냐? 뭐 틀리면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브랜치가 있고 여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가 이 두 가지 그 패스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로 갔어요. 근데 이 브랜치를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는 여기가 맞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결과들은 여기 ROB에 이제 저장이 돼 있지만은 얘는 아직 여기까지는 업데이트는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요 포인터를 그 브랜치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런 요 디스패치를 하는 포인터 밖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다 인밸리드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된 결과를 가지고서 이쪽으로 갔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결과들을 여기다 다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막 저장을 하고 채워놓고 있었는데 틀렸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인밸리드를 시켜놓고. 예. 이거가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ROB라는 것이 템포러리 스토리지. 그러니까는 그 중간 결과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그 템포러리 스토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막 열심히 해놨다가 맞았네 하면은 그냥 이 결과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틀렸네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원래 그 이렇게 갈라지는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레지스터 리네이밍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라는 거라고 했죠. 어, 어.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 프로세서 구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포커스를 둔 거는 레지스터 파일이에요. 레지스터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으로 템포러리 저장을 했다가 걔를 이제 커밋을 하느냐 이거가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의 어떤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어떻게 할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령어는 두 개예요. 로드 명령어가 있고 스토어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로드 명령어는 메모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거잖아요. 예, 로드 명령어는 사실은 레지스터 파일을 바꾸죠. 오케이? 그렇죠? 근데 스토어 명령어는 다르죠. 스토어 명령어는 메모리에다가 값을 써버려요. 네, 그래서 스토어 명령어는 우리가 혹시나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얘가 익스큐션이 되면은 메모리의 데이터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할 때는 스토어가 익스큐션 되는 거는 커밋이 될 때만 익스큐션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커밋이 될 때만 익스큐션을 합니다. 다른 인스트럭션들 예를 들어서 뭐 스토어 빼고 이제 다른 메모리를 바꾸지 않는 다른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엑스큐션을 해요. 실행을 시켜서 중간 결과들을 만들어놔요.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바꾸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얘는 커밋이 될 때만 실행을 해줍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로드는 뭐 어차피 메모리를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로드 인스트럭션은 마음껏 실행을 해요. 근데 로드 인스트럭션이 하나 바꾸는 게 있습니다. 로드 인스트럭션은 캐시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어러키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메모리 하이어러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메모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그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는 D램이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캐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빠르게 그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캐시에 집어넣고 그 캐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그런 시간을 줄여줍니다. 결국에는 여기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있게 되는데 인스트럭션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결과는 모든 데이터들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에 정확한 결과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캐시는 퍼포먼스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캐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지스터 파일을 바꾸지만 레지스터 파일은 어차피 ROB에 이제 템포러리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결국에는 그냥 로드 같은 경우는 마음껏 실행을 합니다. 뭐 실행해서 틀리면은 아 그럼 뭐 틀렸나 보네 하면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로드가 실행되면은 캐시가 바뀌게 됩니다.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은 바뀌게 돼요. 캐시라는 건 그냥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로드 인스트럭션 같은 게 이제 실행이 될 때 메모리에서 막 갖고 오다가 근데 얘는 많이 쓰일 것 같네. 그러면은 캐시에다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시에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 한번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무조건 캐시로. 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로컬리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캐시는 변해요.
그렇지만 캐시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캐시가 변해?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머리를 하게 되면은 로드랑 이제 스토어 인스트럭션인데 스토어는 메모리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얘는 커밋 상태에서 커밋이 될 때만 엑스큐션을 합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엑스큐션을 하고요. 아웃 오브 오더로. 그 다음에 그렇지만 로드 인스트럭션은 캐시를 바꿔놓긴 하지만 캐시는 어차피 뭐 데이터에 뭐 데이터가 이제 커렉트하냐, 인커렉트하냐 요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꿔놓은 상태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캐시는 그대로 둡니다. 어차피 얘는 뭐 틀리면은 그냥 캐시 어차피 데이터가 있어도 그냥 안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드 채널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를 이용한 이제 공격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공격이 이제 스펙터가 되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스펙터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의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레지스터 파일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모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도 이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는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좋게 그 다음 결국에는 여기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우리가 이제 배우기 보안적으로 이제 좀 보안 프로세서 구조를 얘기할 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좀 뭐 그냥 어디셔널리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까지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잘 괜찮나요? 개념은 잘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그러니까 세 가지 상태. 커밋이 된 상태와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 이걸 잘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때 그 이제 프레딕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커밋이 된다라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에다가 값을 쓴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커밋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중간에 뭐 얽히고 설키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커밋만 제대로 하면은 그거는 뭐 프로세서는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돌아야 되긴 하겠지만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실행을 할 때 ISA에 이제 저장이 된 디파인이 된 대로만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는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커밋만 제대로 하면은 프로세서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뭐 ROB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캐시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바꾸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의해서 이런 막 지지고 볶고 막 바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프로세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캐시 그 지금 질문하셨는데 캐시 내용이 예, 맞습니다. 데이터 캐시. 예, 데이터 캐시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로드 인스트럭션은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캐시가 바뀝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구조는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인데요. 이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ROB에다가 뭔가 이제 템포러리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 놓는데 뭐 그러지 말고 그 컴퓨터가 쓰는 레지스터라는 공간을 그냥 크게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하는 그런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바뀐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그 실제로 인스트럭션이 요 각각의 이제 뭐 인티저 유닛, 그다음에 뭐 AGU, 플로팅 포인트 유닛에서 실행이 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는 요 이슈 큐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뭐 ROB에다가 저장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그게 무슨 말? 예. 실제로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할 때만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ROB도 있고 그다음에 이슈 큐도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해지게 되면서 데이터들이 뭐 여기도 저장되고 ROB에도 저장되고 또뭐 레지스터에도 있고 이게 막 중구난방 저장이 되고 뭐 사실은 뭐 저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ECQ에도 이제 필요하고 ROB에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차라리 우리가 컴퓨터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크기, 이 레지스터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이 크게 만든 것 중에서 커밋이 된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커밋이 된 것만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이제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요 ESQ에도 집어넣고 ROB에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 중복으로 이제 좀 쓰는 거기 때문에 걔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것이 그냥 중간에 그 빨리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결과들을 집어넣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메모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차라리 요 레지스터 파일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크게 만든 것 중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는 아키텍처한테 보여주는 거,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는 거는 커밋이 되는 거죠. 커밋이 되는 거는 그 일부만 커밋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요 큰 레지스터에다가 중간 결과들도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다 읽어올 텐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랄까 실제 그 처음에 그 스태틱 파이프라인에서 사실 레지스터 모든 인스트럭션들은 다 여기 레지스터에서 읽어오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가는데 하나 이제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구별을 하는 거가
첫 번째는 그 레지스터 안에 있는 커밋이 된 상태고 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펜딩이 된 상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컴플릿은 됐지만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의 레지스터가 있었죠. 얘는 ROB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결국에는 이런 상태의 데이터들, 얘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프로세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얘는 이제 프로세서에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들도 여기다 저장을 해놓자 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ROB에다 저장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 가르치긴 가르쳐요. 가르치긴 가르치면 얘가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예요. 데이터는 여기 존재하지만 얘가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진 않아요. 아키텍처한테 보여주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커밋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맞아 하면서 걔를 다시 커밋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는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이제 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그 레지스터의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피지컬 레지스터 사이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는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아키텍처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는 레지스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피지컬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피지컬 레지스터 사이즈를 크게 하고 이 피지컬 레지스터는 어떤 중간 값들도 다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IS에서 정의를 한 그런 레지스터의 개수, 뭐 보통 이제 리스크5는 32개가 되는데요. 암도 32개 정도, 예, 그렇게 되고, 이 개수랑 실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사이즈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피지컬 레지스터의 개수는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아키텍처럴 레지스터 개수고, 걔는 이제 커밋이 된 레지스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역시나 그 모던 프로세서,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써서 프로세서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다른 또 기법은 멀티플 인스트럭션을 배치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슈퍼스케일러라고는 좀 다른 슈퍼스케일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슈퍼스케일러.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한 번에 배치를 해서 디스패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면은 보면 이제 인티저 타입 프로세싱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타입 AG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 타입 유닛이 있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프로세싱 유닛의 개수를 보게 되면 얘 3개입니다. 3개. 이 말인 즉슨 컴퓨터는 실제적으로는 3개의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스패치가 돼서 여기로 들어가서 수행이 되는 거는 one instruction per clock이에요. 그러니까 한 클럭당 하나 인스트럭션만 패치가 되는 거를 디스패치가 되는 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손해죠. 예, 손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닛은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보내는 분배를 해주는 디스패처는
한 클럭당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 뭐 카인드 오브 선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꺼번에 뭉탱이로 여러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해버리자, 디스패치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슈퍼 스케일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인텔과 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뭐 랩탑에 쓰는 프로세서들이 다 이런 거를 구현하고 있고요. 뭐 이분 ARM 프로세서도 슈퍼 스케일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에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이제 디스패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 한꺼번에 이제 디스패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웨이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그 디스패치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숫자를 여기다 붙여서 n-way 프로세서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뭐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슈퍼스케일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모던 그 프로세서의 종류들을 이제 좀 제가 이제 어,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테이블인데요. 그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어떤 프로세서를 가리키는 이제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슈를 하는지, 하저 디텍션은 어떻게 하는지, 뭐 스케줄링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태틱 슈퍼스케일러 머신이라고 프로세서가 이제 되겠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줄링은 스태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저 디텍션은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하드웨어가 이제 해저드 디텍션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 뭐 예를 들어 그 그냥 쉽게 말해서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인어더 익스큐션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프로세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뭐 밉스, 그다음에 ARM 중에서 이제 코텍스 A53 좀 옛날 프로세서죠. 요새는 ARM도 아우터보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콜텍스 A53 이런 거는 또 이너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베디드 프로세서들이 보통 이 구조를 이제 많이 씁니다. 이 구조를 그러니까 슈퍼 스케일러긴 한데 스케줄링에서 이제 스태틱해요. 그다음에 엑스큐션 오더도 이너더 엑스큐션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워 컨섬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적은 파워를 요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인베디드 프로세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슈퍼 스케일러인데 다이나믹 스케줄링 뭐 우리가 보면 뭐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웃 오브 보드 익스큐션을 하겠지만은 스페큘레이션이 없어요. 안 씁니다. 어차피 이점이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넘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기에는 그렇게 이득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프로세서 구조가 이제 슈퍼스케일러면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하는 슈퍼스케일러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피처가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을 하는데 with speculation이죠. 그럼 역시나 뭐 하자드하고 해저 디텍션은 이제 다 하드웨어가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세서들 i3 인텔 코어 그 다음에 AMD 이게 좀 옛날 자료라 페노미나인데 뭐 AMD 프로세서 그 다음에 IBM의 파워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어떤 어느 정도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세서들은 다 얘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out of order execution with speculation이야.
뭐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스펙터가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 말인 즉슨 요 프로세서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은 스펙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르보드 익스큐션을 하고 플러스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커머셜 프로세서들이 이 구조를 이제 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되게 특이한 프로세서들인데요. 어, 그 저희가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VLIW라고 그 스태틱하게 이제 스케줄링을 하면서 하자드 디텍션 이런 것도 뭐 스케줄링 같은 것도 다 컴파일러가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픽 프로세서라고 이게 인텔에서 만든 프로세서고 사실은 IA64라고 IA64가 뭐냐면은 인텔 아키텍처 64bit입니다. 그 전에 아키텍처는 IA32예요. 요거 인텔에서 x86 아키텍처로 이제 썼던 거고요. 결국엔 인텔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진짜 획기적인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에픽 프로세서입니다. IA64를 쓰고 있고 지금 그러면 x86 프로세서는 도대체 뭔가요? 64bit x86 프로세서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얘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AMD 64라고 해가지고 AMD에서 x86, IA32를 지원을 하면서 IA32 비슷하게 만든 64bit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입니다. 보통 우리가 x86 64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x86를 만든 건 맞는데 IA32는 x86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에픽이라고 뭔가 새로운 거를 뭔가 이제 팬시하고 좀 더 이제 더 좋고 뭐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깨끗하고 x86가 너무 더럽거든요. 이게 너무 역사가 오래되고 또 처음에 시스크 구조로 만들어놔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에픽 프로세서고 이게 IA64입니다. 인텔 아키텍처 64. 보면 아시겠지만 하자드 디텍션 거의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가 거의 다 해요. 컴파일러가 다 거의 다 하는 구조고 스케줄링도 스태틱에다가 이슈하는 것도 스태틱입니다. VLIW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인텔 아이테니움이라는 프로세서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인텔이 야심 있게 만든 거고요.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네. 재밌는 프로세서입니다. 지금은 단종됐어요. 최근에 2018년인가 2019년에 단종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쓰는 프로세서들은 얘를 쓰고 있다. 슈퍼스케일러 플러스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플러스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예, 얘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세서 구조를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서 좀 몇 주 정도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은 그 다음 토픽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프로세서의 내부 구조, 보통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 프로세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이제 코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프로세서를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인텔이나 AMD에서 이제 코어라고 하면은 L2 캐시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코어가 각각 이제 코어가 L2 캐시까지 이제 프라이빗 캐시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코어라고 하면은 L2 캐시까지 이제 포함하는 프로세서 플러스 L1 캐시 플러스 L2 캐시. 우리가 보통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프로세서 플러스 L1 캐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iCache라고 부르는 L1 사실은 L1 인스트럭션 캐시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캐시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L1 데이터 캐시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랑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L2 캐시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얘를 보통 이제 코어라고 이제 부르는 인텔이나 AMD에서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요 L2 캐시까지 포함된 구조를 이제 코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메모리 시스템이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부터 캐시를 거쳐서 메모리까지 예, 그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쓸 때 캐시가 철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캐시가 우리가 이제 돈 캐시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보시면은 어떤 문서 같은 거 보시면 캐시에다 달러 사인을 많이 씁니다. 이게 달러가 보통 캐시 돈을 또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달러 사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캐시를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달러 표시로 캐시를 써요. 그래서 에런 캐시 하면은 이게 에런 달러 사인 하면 이게 에런 캐시를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이 레지스터 파일과 캐시와 메모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안 올렸나요? 잠시만요. 그런가요? 피아자에도 없나요? 죄송합니다. 어, 혹시 거기 혹시 그 블랙보드에는 안 올라 있나요? 제가 저만 만들어 놓고 안 했나 보네요. 예, 어쨌든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또 잘 안 되네요. 네, 경우에는 그 5장 슬라이드 5장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는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안에서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가 왜 중요하냐? 결국 보안이란 거, 여기 이제 시큐리티 어택이라고 얘기할 때, 보안 공격을 우리가 시큐리티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시큐리티 어택이 이제 별게 아니라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 남이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그냥 몰래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그 저희
거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공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엿본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변형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격들이 있을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데이터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뭐 탈취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변형을 시킬 거냐.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예,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밖에 없죠. 메모리라고 하면은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공간이 메모리 컴포넌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라고 이제 얘기할 때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레지스터 파일부터 시작해서 캐시,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스토리지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얘기한 거는 인스트럭션이 지금 그 바꾸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은 여기 다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큐리티 어택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몰래 읽어오는 아니면 데이터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큐리티 어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메모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하드웨어에 관련된 그런 보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쩔 수가 없죠.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이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메모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요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뭐 요거만 바뀐다. 인스트럭션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포커스를 하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뿐이다. 그렇지만은 하드웨어는 복잡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 사이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여기는 캐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캐시라는 거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캐시 안에 무슨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캐시가 어떻게 변한다거나 이건 다 상관없어요. 예, 그냥 정확한 데이터만 메모리와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만 돼 있으면 됩니다. 캐시는 그렇게 퍼포먼스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스트럭션이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캐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좀 말씀드리자면은 소프트웨어한테는 캐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한테는. 이거 뭐 당연하죠.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했어요. RF랑 메모리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이드 채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버트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수업에서 이제 사이드 채널과 이제 코버트 채널을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의도하지 않은 채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한테는 안 보여요.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캐시라는 건. 근데 뭐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뭐 그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태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대부분의 공격 사이드 채널 어택은 캐시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또 어떤 부분이 드러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오픈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죠 사실.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부분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통해서 그 보안 공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앱스트랙션 얘기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hide details 리빌 되지 않아요. 리빌 되지 않지만 동작은 하고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앱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앱스트랙션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거 뭐 별로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뭐 이해를 뭐 할 필요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하이딩된 것을 통해서 예, 역시나 이제 보안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왜 쓰냐?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하이어라키라는 것이 계층 구조죠. 예, 옛날에 그 신분 구조를 우리가 하이어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왜 쓰느냐? 퍼펙트 메모리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럼 퍼펙트한 메모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메모리,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램이나 아니면은 뭐 플래시 메모리, 예를 들어서 뭐 SD 카드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퍼펙트 메모리라고 하나요? 네, 퍼펙트 메모리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네, 빨라야 되죠. 네, 우리는 빠른 메모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는 뭐냐면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그 데이터를 읽어온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줘 라는 리퀘스트를 메모리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 리퀘스트가 갔을 때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빠르다는 거는 레이턴시가 낮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거죠. 결국 빠르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우리 빠른 메모리를 원하죠. 두 번째는 large입니다. 메모리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뭐, 뭐 컴퓨터에서도 그 D램 그 메인 메모리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SSD 뭐 스토리지 사이즈도 크면 클수록 좋고 비싸죠. 예. 세 번째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싸야 되죠. 그리고 퍼펙트 메모리, 우리가 원하는 퍼펙트 메모리라는 거는 첫 번째는 빨라야 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커야 되고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코스트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싸야 돼요. 이런 메모리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뭐 까놓고 말하면은 빠른 메모리는 사이즈가 작아요. 느린 메모리는 사이즈는 커요. 그렇지만 느려요. 얘는 코스트도 뭐 낮습니다. 그리고 빠른 메모리는 비싸요. 뭐 이거는 뭐 우리 사는 데에서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메모리를 원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런 메모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비슷한 메모리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메모리 하이라키입니다. 이게 왜 도대체 얘랑
퍼펙트 메모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로컬리티를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프로세서는 여기 있습니다. 뭔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프로세싱 엔진은 요 위에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기 원하는데 대신 얘네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데이터는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쓰는 데이터만 쓴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 요거는 우리가 사는 것도 리얼 월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그 갑자기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뭐 중학생이라고 중3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 중3 그 학생은 중3의 그 수학책을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겠죠. 그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뭐 아침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계속 리피티들리 그 중3 그 수학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수학책이라는 거는 뭐 중3 수학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수학책도 있고 대학교 수학책도 있고 고등학교 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수학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라는 거는 어떤 기간 동안 포커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레인지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피티들리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거고 또 그 데이터는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수학책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그 해당되는 수학책만 읽으려고 해요. 이게 로컬리티죠.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스토리지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돌릴 때 보면은 어떤 뭐랄까 한정적인 데이터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많은 데이터들을 요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요 많은 데이터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부분, 굉장히 작은 양의 데이터들 계속해서 액세스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프로그램은 작은 양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액세스를 하거나 계속해서 읽어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읽어올 때 뭐 데이터를 뭐 여기서 읽어왔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렇게 이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와요. 예. 우리가 데이터를 리피티해서 계속 읽어오는 거를 우리가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데이터, 옆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거를 우리가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하이라키는 로컬리티를 이용을 해서 비록 메모리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가 그러니까는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이 작은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캐시죠. 그 작은 메모리에서 많이 읽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하이라키입니다. 그는 성능적으로 우리가 이따만하게 큰 빠른 메모리는 쓸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자주 쓰는 데이터들은 빠르고 조그만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얘를 자주 액세스하니까는 자주 액세스하는 애들을 빠르게 갖고 와서 성능을 높이는 거. 그 아이디어가 메모리 하이라키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뭐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뭐 제가 아까 수학책을 얘기를 듣지만 뭐 우리가 어떤 뭐 책을 읽는다고 할 때, 뭐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볼 만한 책들을 옆에 두고 있지. 뭐 우리가 자주 보는 책을 저 멀리 떨어진 저 건너방에 이제 놓고서 난 이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피션트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 낭비하니까. 우리가 뭐 하루 동안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하루 공부할 양의 책들을 바로 옆에 쌓아놓고 이게 일을 하지. 저기 놓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컴퓨터에 바로 인용이 되는 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그 세큐리티 어택도 이 메모리 하이라키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예,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뭐 따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요 슬라이드는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그 블랙보드에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는, 어,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뭐, 락다운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험 보는 날에 준비하시면 이거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뭐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보다는 간단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픈북 아닙니다. 클로즈드 북 생각하고 있습니다.